전세도 올리지 말라 그러지, 뭐 월세도 또 이러지. 이거는 뭐 어쩌라는 건지. 이거는 뭐 신규로 임차인을 받으면서 한꺼번에 올릴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땜질식의 그냥 정책이다. 그냥 이렇게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의 왕 부킹의 부자 멘토 이지훈. 리치톡톡 김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한 주 동안? 아, 저요? 네. 저는 이제 열심히 지금 이제 리치고가 요번 달에 드디어 이제 출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종 출시를 지금 24일 정도로 잡고 있고요. 24일 전에는 최종본을 지금 하려고 열심히 만들고 있고 아마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인공지능으로 아파트 가격, 미래 가격 예측도 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모델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탑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인공지능별로 또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또 과거 적중률이 어떻게 되는지 네네. 그 다음에 뭐 학군 데이터나 네. 뭐 여러 가지 랭킹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만든 투자 점수, 그 다음에 개별 아파트의 투자 점수, 거주 점수.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 이 아파트를 내가 투자하기에 지금 적정한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 점수가 좋으면 좋은 거고, 투자 점수가 안 좋으면 조금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주 관점에 또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가 과연 거주하기에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다 커스터마이징을 할 겁니다. 그럼 내 집 마련할 때 네. 뭐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뭐 금액대나 주거 환경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네. 뭐 평형대가 어땠으면 좋겠다, 그렇죠. 가격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그거를 쫙 이렇게 쫙 줄을 찾아줘요. 세워주는 쫙. 거네요. 그래서 다나와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파트 다나와를 거의 이제 만들어 놨고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이런 조건을 툭툭툭 하면 네, 쫙 나오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관련한 또 이슈들이 꽤 또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첫 번째 저희가 한번 훑어볼 뉴스가 우리가 저번 방송 시간에도 한번 했는데 이게 이제 10월 달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월세 전환율을 지금 4%에서 2.5%로 네. 낮추겠다 이런 네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네. 기존 계약을 전세 계약을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을 할 때는 적용이 되는데 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는 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는 안 되고 네네. 이제 원웨이만 되는 월세에서 거죠. 전세나 반전세로만 바꿀 때만 적용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는 2.5%가 아니라 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5%를 적용받는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신규 계약에는 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전세 물량 같은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를 하다 보면은 4년은 무조건 집을 팔기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뭐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공실로 유지했다가 뭐 신규 임차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꽤 생기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전세 계약을 월세나 반전세로 적용을 할 때 이제 그때만 이제 해당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전세 5억 원짜리 주택을 보증금 3억 원을 받고 월세를 전환을 할 때 네. 현행은 원래는 4%로 적용이 되게 되면 800만 원 그렇죠. 정도를 음. 연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2.5%로 낮춰가지고 적용을 받게 되면은 월세를 한 50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할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도 많이 못 올리게 막아놨는데 월세는 또 많이 내리라고 또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시소 같은 거잖아요. 네네. 이제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고 이런 건데 네네. 사실 그 안에서 적절한 어떤 이런 맥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최근에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된 이런 순서들을 한번 보게 되면 원래는 이제 전세를 규제를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아, 그러면 다 월세로 돌릴래.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 그럼 월세를 또 규제하겠다. 지금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만 놓고 보면 너무 좋죠. 네네.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뭐 어쩌라는 건지, 이거는 네. 뭐 전세도 올리지 말라 그러지, 뭐 월세도 또 이러지. 지금 뭐 말들도 나오고 그러면 아예 그냥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쪽으로 네네. 아예 해버리겠다. 네네. 뭐 그래서 매물이 뭐 잠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미 각자가 다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네네.
내 집에 내가 또 들어가거나 가족들이 들어가면 결국은 내가 또 살던 집이 또 나오는 거니까 네네. 제가 보기에는 뭐 매물이 잠길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했을 때 당장은 주거가 안정이 된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4년이 지나게 되면은 맞아요. 그동안에 신규로 임차인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못 올려받았던 거를 그렇죠. 한꺼번에 올릴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을 눌러놓는 것 뿐이지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땜질식의 그냥 정책이다 그냥 이렇게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학 용어에서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대증요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증상을 대하는 거죠. 아. 사실 증상만을 대하는 처방은 굉장히 한계가 많거든요. 그렇죠. 계속 어떻게 보면 두더지 잡기식으로 지금 네. 이렇게 해서는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가서 또 이런 것들도 4년 있다가는 2년을 더 연장시켜라. 2년을 연장시켜라. 수요와 공급이 있다라면 네네. 공급이 충분하면은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근데 공급을 어떻게 지금까지 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뒤늦게 지금 공급에 대한 정책을 좀 피고 있잖아요. 네네. 땜빵시라 굉장히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네네. 네. 최근에 또 뉴스 또 나온 거 보니까 네. 모순이란 말이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지금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렇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앞뒤가 사실은 같아야 되는데 사람도 앞뒤가 같아야 되는 그렇죠. 것처럼. 근데 정부의 정책도 일관성이 있어야 됐고 맞아요. 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나오는 정책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음. 앞뒤가 다르다는 거죠. 하물며 대리운전 전화번호도 앞뒤가 같은데. 그렇죠. 일단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네. 실거주로 하고 네. 갭 투자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번에 그 추가된 정책 때문에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 이런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거를 거절할 수가 없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네. 집을 네. 실수요자한테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집을 팔려면 전세를 끼고 사야 되니까 그렇죠. 갭 투자한테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어쩌라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또 네. 이제 보유세율이나 네. 양도세율 같은 걸 높여가지고 다주택자의 이제 매도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이 부분은 전국에서 가장 큰 좋은 개발 계획이 있는 서울 대치나 삼성, 잠실, 네. 청담 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집을 사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아. 다주택자에게는 집을 팔아라 해놓고 그렇죠. 정말 좋은 지역에서 집을 못 사게 막아놓고 그렇죠. 못 팔게도 막아놓고 아. 이렇게 했다는 것도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가 또 있는 게 네. 그 공공 재건축을 이제 활성화하겠다고 네. 용적률을 최대한 이제 500%까지 올려주겠다. 그리고 네.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들 용적률도 올려주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해제된 데들을 다시 한번 하게 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용적률 인상 등은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제도이긴 한데 네. 그 전에 유지하고 있는 제도들은 재건축 그렇죠.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지하고 있고 네. 또 분양가 상한제 등을 또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규제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규제하고 한편으로는 완화하고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죠. 송파 헬리오시티 가보셨죠? 예, 가봤죠. 거기 가보시면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바람길이 제대로 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네. 물론 이제 헬리오시티 사시는 분들은 또 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헬리오시티도 28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용적률이. 아, 네. 근데 500%까지 올리겠다라는 거는 네. 50층까지 집을 최대한 짓고도 중간중간에 몇 동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닭장 아파트, 아, 쾌적하고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그렇죠. 닭장 아파트를 만들어서 도심에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많이 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또 사실 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완전 눈 가리고 아웅이거든요. 그쵸. 네? 결국에 이거는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을 떼다가 네네. 현금 있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랑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사실 원가 이하로 분양을 하면은 당첨된 사람만 로또를 맞는 거랑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인데 맞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네. 그 이명박 정부가 하나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을 시작을 했을 때 네. 주변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그때 1,000만 원이 안 되게 공급을 했어요. 아, 네. 그 주변에 있는
풍산동의 아파트가 그때 당시만 해도 4억이 넘어갔었거든요. 네. 새로운 신도시의 아파트를 1,000만 원이 안 되게 공급을 했으니까 근데도 거기가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와. 아 이거는 무조건 돈 되겠다 이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면 네. 주변 아파트가 훨씬 비싸니까.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그 가격을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릴 거야가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그 아파트를 당첨을 받게 되면 맞아요. 주변 아파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간다라는 걸 맞아요. 이미 학습을 통해서 알았는데도 그렇죠. 이 분양가 상한제를 왜 시행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화내지 마시고요. 지금. 예,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예,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답답하죠, 사실. 네네. 예. 자,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네네. 지금 또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재산을 지금 다 들여다볼 수 들여다보겠다. 있다. 이걸 통하면은 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네. 고용보험, 기초연금, 네. 뭐 금융자산, 금융거래, 그렇죠. 신용정보 이런 와.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대요. 아,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뭐 국세청,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네. 검찰이 보유한 네. 계좌 추적권 아, 못지않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100명에서 300명 정도를 고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 그렇게 많이요? 예,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모액 아파트 거래 건수가 약 네. 22,800건 건 중에서 네. 실제로 약간 좀 불법 의심이 간다라고 네. 하는 게 한 800건 정도가 된대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어.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을 때 한 3.5% 그렇죠. 정도 되는데 예. 인당 한 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인당 한 건. 그리고 아. 300명이면은 1인당 그냥 300만 원씩만 월급을 준다라고 해도 그냥 한 9억 정도가 나가는 건데 네. 그러면 1년에 거의 100억 이상의 그렇죠. 국고가 낭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또 요거 관련해서 이제 특히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네. 가족 간 거래를 굉장히 이제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체 기록이니 뭐니 건강보험이 이 사람이 돈을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신용카드를 한 달에 얼마 쓰는지 그래서 여윳돈이 얼마가 남는지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뭐 돈 거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의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차명 거래. 요즘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왜냐면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면 또 이 돈 어디서 나서 이거 했어라고 그렇죠. 하면 뭐 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좀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맞아요. 게 자녀가 결혼할 때 네. 이 전세 자금 또 지원하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는 증여세를 내고 신고를 해야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된다고. 성인 자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네. 거기서부터 추가로 1억, 즉 1억 5천까지는 10%거든요, 세금이. 네, 네. 1억 5천을 자녀한테 증여를 해줄 때 1,000만 원. 근데 또 이것도 미리 자진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을 또 깎아주니까 그럼 900만 원 내고 1억 5천 정도는 증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 뭐 자녀 결혼할 때 뭐 전세 자금이나 이런 걸 반드시 앞으로는 증여세를 내고 예, 신고를 아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혹시라도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를 한다 네.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너 그 돈 어디서 나서 집 샀어? 아, 예, 저희 부모님한테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이게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려서 제가 산 겁니다. 그래? 빌린 거니까 금전지차 계약서 썼겠네? 매월 이자를 주고 있겠네? 이게 성립이 안 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거래가 아니고 네. 증여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금전대책 계약서를 쓰고 이자를 매월 부모님 계좌에 자녀가 보내줘야 이상이 없는 거죠. 이자를 네. 부모님이 빼서 네. 애한테 주고 아. 보내라 이런 또 음. 꼼수들이 일어날 네. 수도 있겠네요. 다음 뉴스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가 네. 세입자한테 제때 보증금을 안 주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그냥 아예 말소를 해버리겠다 지금 네, 또. 이 부분도 보증금을 이행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네. 기관들의 이제 뭐 어떤 서류를 보내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뭐 3회 이상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안 줬다 그런 아. 경우에는 이제 등록 말소를 하겠다고 해요. 아,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는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약간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은 새롭게 나온 또 대책 때문에 네. 임대사업자들은 단기 임대든 장기 임대든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가 되게끔 그것도 고지도 안 하고 그냥 아. 알아서 말소됐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알아봐 이렇게 아. 그냥 딱 고지가 나와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법이 이제 제정이 돼버렸는데 임대주택이 등록이 말소가 되면 또 말소 신청을 또 하라고 나왔어요. 아. 언제는 등록하라고 했다가 아. 또 자진 말소하라고 했다가 음. 또 자동으로 말소한다고 했다가 고지도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이번에는 자동 말소 되더라도 꼭 신청을 해라. 안 그러면은 위반할 때 500만 원 과태료 매기겠다. 부장님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하실 네. 때마다 가슴이 계속 답답해지네요 진짜.
그다음에 뭐 또 최근에 나온 얘기 보니까 지금 네. 무책임 끝판왕 네. 임대차 3법 네네. 이제 정부 이제 와서 임대차 임차인 협의해라.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왜냐면 네네. 케바케가 너무 많다 네, 보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가 해설집까지 지금 네. 배포를 하는데 그래봤자 나열식이니까 이게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루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둘이 알아서 협의해라 이거죠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금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의 사이를 완전 지금 또 이렇게 그렇죠. 예, 네네. 지금 해버린 거잖아요. 왜냐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할 때 4년까지 살 수도 있지만 5% 이내에서 증액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세입자가 동의를 안 하면 네. 이거조차도 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4년 동안 살게 해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집을 제대로 못 팔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지나친 재산권에 침해가 올 수도 있는 맞아요. 부분인데 5% 올리는 것마저도 세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니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랄지 제소를 해가지고 동의를 얻어야지만 또 근데 그런 절차들이 또 굉장히 아니면 또 법원의 승낙을 받던지 절차가 또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겨우겨우 세입자한테 5%를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나 5% 동의 안 해주겠다 그럼 이제 그 대신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요청하겠다 이렇게 되면 진짜 그때부터 임대인들의 머리가 진짜 지끈지끈 아파지는 진짜 상황이 되는 거죠. 임차인을 면접 봐서 드려야 된다는 그래야 말이 될 것, 그래야 될 지금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차인들의 권리를 더 보호하고 임차인들에게 불리하다라는 해석이 나왔을 때는 그 조항은 무효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임차인들의 유리한 법인데 네. 이번에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집값이 좀 엄청 많이 좀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죠. 네네. 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요율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서울 집값 같은 경우 몇 년 만에 한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렇죠. 복비가 네. 최고율은 한 0.9%까지 내야 되니까 그렇죠. 10억짜리 그냥 집 사도 네. 9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숫자가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한 건만 팔아도 이게 뭐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공인중개사분들도 이제 또 쉽진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조율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앞으로도 또 이제 전자거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네.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좀 접목이 되게 되면은 맞아요. 부동산은 직거래로 좀 거래가 많이 가능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반으로 깎아준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예, 맞아요. 뭐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 중개 수수료 이런 부분들 절감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네,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뉴스를 보니까 지금 좀 답답한 뉴스들만 나오고는 네, 있는데 오늘은 거의 뉴스로 진행을 하시네요. 네. 지금 이제 감정원 시세로 대출을 원래 이제 아파트의 대출의 기준은 KB 부동산이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KB 부동산 시세로 대출을 해줬는데 네. 이거를 감정원 시세로 지금 대출을 하겠다 이런 네. 얘기가 또 네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KB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일반 평균가 기준이고 네.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하한가 합쳐서 이제 평균가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KB보다는 음. 조금 낮아지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진짜 재밌는 게 네. 오히려 15억 원 미만의 네. 그래도 중저가나 저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오히려 줄어드는데 그렇죠. 15억 원 이상은 지금 대출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5억 2천만 원짜리가 KB에서는 15억 2천인데 한국감정원에서는 14억 5천만 원이야. 이렇게 되면은 거의 5억 가까이 이렇게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야. 서민을 위한 대책이 맞는 건가요, 이게?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그러니까 아주 좀 잘 이런 거 좀 이제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좀 그만 나왔으면 네, 좋겠어요. 네. 갈수록 지금 이제 보유세 부담이 좀 세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추가 세부담이 없다더니 지금 1주택자도 보유세가 오른다 이런 네.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강남구 도곡 렉슬 시세를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25억에서 한 27억 정도 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2017년에는 보유세가 이제 251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격도 계속 오르고 공시지가도 오르고 2020년엔 700만 원까지 늘어났다가 이게 이제 2021년이 되면은 이제 1000만 원이 1000만 넘어갑니다. 월에 한 8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강남구 도곡 렉슬
30평대를 내가 살고 있는데 네네. 내 집인데 월세를 국가에 80만 원 내고 월세 사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네. 개념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네. 12억 원에서 50억 원까지는 네. 1주택자도 원래는 1.4%였는데 네. 1.6%로 올랐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비용들이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한 8억에서 한 9억 정도. 이 정도는 중고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네, 내년에 네. 한 네.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금 해서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1주택에 대한 보유세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는 조금 좀 지나친 처사는 아닌가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왜냐면 여러 채를 갖고 있는데 중과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또 이해의 여지가 있는데 그렇죠. 1주택은 그냥 실거주만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실거주죠. 또 이거 외에도 또 재산세를 내고 있으니까 네. 두 가지의 이제 보유세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예, 이제 뭐 한 달에 사실 8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보유세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가적인 세금이 계속 많아지니까. 강력해지고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이제 부담하는 세금 부담률이 약 네. 28%에서 34%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뭐 가지고 있는 뭐 집에 대해서 보유세까지 올리고 이러다 보면 진짜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40%까지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돈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 갖고 있으려면은. 지금 이제 최고 70억 초고가 아파트들이 또 이렇게 경매에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다고. 네. 주로 연예인들이나 진짜 기업인들이 사는 아파트들인 것 같아요. 예, 뭐 갤러리아 폴에 뭐 네. 마크힐스, 네. 그다음에 청담 자이 네네. 되게 엄청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감정가가 뭐 최소한 뭐 20억대에서 많게는 뭐 한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들이 이제 9월 달에 지금 경매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계속 지금 많아질 지금 예정이라고 지금 합니다. 예.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고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주로 잠실 마이스단지 그 위주나 대치동, 청담동 그 위주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는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토지 거래 허가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쪽에 고가 아파트 매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지금은 사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매로 접근을 하셔서 조금 가격이 좀 떨어진 거를 매입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경기 악화의 영향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가게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힘들어 하시면 결국엔 이게 또 건물주들한테도 영향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건물주 분들이 건물만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또 이런저런 사업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요즘 또 사업하기가 사실 진짜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스텝이 꼬이는 거고 네. 현금 스텝이 꼬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경매로 슬슬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제가 보기엔 내년 한 가을 연말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저희가 뉴스 위주로 해서 네. 쭉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